책 읽어주는 남자 10년의 노트. 예병일 지음. 마지막으로 꿈꾼 것이 언제였는지. 지난해 초겨울 어느 늦은 오후, 바람이 제법 쌀쌀했습니다. 뉴욕 유니온 스퀘어에 있는 서점 반지앤노블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금은 바빴던 일정을 마치고 나니 노근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럴 땐 서점에 들러 책과 잡지를 고른 뒤 그 안의 커피숍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책을 들춰보는 것이 그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요. 4층까지 천천히 둘러보며 책과 잡지를 몇 권 산 뒤에 내부에 있는 스타벅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적한 그곳 분위기에 취해 있는데 순간 한 문장이 번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대 마지막으로 꿈꾼 것이 언제였는지. 내가 마지막으로 꿈꾼 것이 언제였던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 여정에서 나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나. 머릿속에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언론인으로 일했던 약 10년, 미국계 미디어와 인터넷 기업 대표로 지내온 약 10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 앞에 펼쳐질 두세 차례의, 아니 몇 차례일지 모를 1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들이 다가왔지요. 그 순간의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이런저런 메모를 했습니다. 내게 소중한 존재들, 하려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했던 일들,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차라투스트라여, 너 아직 살아있는가? 무슨 까닭으로?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써? 어디로? 어디에서? 어떻게?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아, 벗들이여, 내 속에서 그런 물음을 던지는 것, 그것은 저녁이다. 서글퍼하는 나를 용서하라.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춤에 붙인 노래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써, 어디로, 어디에서, 어떻게. 10대와 20대 때는 앞으로 펼쳐질 소중한 인생의 꿈을 찾아서, 그리고 40이 넘어서는 삶이 절반이나 지났음을 깨닫고 앞에 남아있는 소중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꿈꾼 게 언제였습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써, 어디로, 어디에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고난이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니 고난은 사실 공평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난을 만나 좌절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고난을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미래를 가른 걸까요?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어떻게든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강렬하다면 고난 속에서도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이미 앞에 있는 길도 보이지 않게 되지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했던 스탠퍼드 대학 학위 수여식 연설이 생각납니다. 그는 미래의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다. 과거를 되돌아 보아야만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미래를 바라보면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지요. 미래를 보며 점들을 연결해 보는 것은 원래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개 과거를 돌아보면 내 인생의 점들은 연결되어 보입니다. 과거가 어떻게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대부분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 훗날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는 지금의 고난들이 그 점들이 이어져 성공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용기, 배짱, 운명, 숙명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보이지 않던 길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잡스도 그랬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개월을 다니다 중퇴했지요. 그리고 그는 입양아였습니다. 미혼이었던 그의 생모는 대학을 졸업한 양부모에게 아이를 입양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출산 전에 한 변호사 가정에 입양되기로 약속되었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그 변호사는 여자아이를 원했습니다. 잡스는 대기자 리스트에 올려졌고 어머니는 남자아이를 원한다는 부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잡스의 어머니는 주저했습니다. 양어머니는 대졸자가 아니었고 양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 부모는 잡스를 대학에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그는 입양됐습니다. 훗날 양부모의 약속대로 그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학한 리드 대학은 스탠퍼드 대학만큼이나 학비가 비쌌습니다. 노동자였던 양부모가 저축했던 돈 대부분이 학비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자퇴를 결심합니다. 당시에는 꽤 두려웠지만 훗날 되돌아보니 자퇴는 내가 인생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들 중 하나였다. 잡스는 자퇴를 한 뒤에도 1년 반을 더 학교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친구 집에 마루에서 잠을 잤고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콜라 깡통을 모았습니다. 일주일마다 제대로 된 한 끼 무료 식사를 얻어먹기 위해 7마일을 걸어 사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잡스는 흥미없는 필수 과목을 수강하는 대신 정말 듣고 싶은 과목을 첨강했습니다. 당시 리드 대학은 글씨체에 대한 강좌가 미국 최고였고 잡스는 그 강의에 매료됐지요. 10년 뒤 그가 첫 번째 맥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 당시의 경험이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대학을 중퇴하지 않았더라면 그 글씨체에 대한 강좌를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개인용 컴퓨터는 지금처럼 멋진 글꼴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내가 대학교 졸업식장에 가까이 와본 적은 없었다. 명문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된 잡스는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중퇴해야 했지만 그 고난에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난들이 연결되어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용기, 숙명, 운명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신화를 만들었고 실패해서 재기했으며 컴퓨터 혁명의 선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주위의 나무나 꽃을 유심히 바라보곤 합니다. 지난 겨울 앙상한 나무를 보고 있으니 마치 죽은 것 같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봄이 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파리를 무성하게 달고 신록을 자랑했습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뿐이었던 나무가 봄이 되면 아름다운 이파리를 갖게 되듯이 지금의 고난이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의 용기, 배짱, 운명, 숙명을 믿고 지금의 고난에 위축되지 않으면서 담담하게 할 일을 해간다면 멋진 봄날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까르페 디엠, 짧은 인생을 소중하게. 얼마 전 인터넷에서 구한말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 외국인 선교자가 찍어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사진들을 후손이 언론에 공개한 것이었지요. 꼿꼿한 노인, 강건해 보이는 장년, 순박한 모습의 부녀자들. 오래전 사진을 보면 예전에는 집이나 자연 풍광이 눈에 들어왔는데 언제부턴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눈이 갑니다. 생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모두 이 땅에 없다는데 생각이 미치고부터입니다. 40이 넘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16대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부류의, 온갖 직업의, 온갖 민족의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라. 우리는
놀라운 웅변가들이 헤라클레이토스와 피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 같은 존엄한 철학자들이, 이전에 그토록 많은 영웅들이, 후일에 그토록 많은 장군들과 참주들이 머무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들 모두가 이미 오래전에 무덤 속에 누워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랬듯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일로 죽을지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나 이율곡, 진시황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만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이 담긴 오래된 사진을 볼 때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은 짧다. 희망을 크게 갖지 말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도 시세 많은 시간은 지나가나니 오늘을 붙잡으라. 내일은 최소한만 믿으라. 호라티우스의 송시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까르페 디엠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지요. 호라티우스는 오늘을 붙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이들은 어차피 인생은 짧으니 내일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오늘을 최대한 즐기자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호라티우스의 말은 그처럼 단순한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술이나 마약, 사치같이 지금 즉시 쾌감을 주는 것들은 대개 그 짧은 축제의 시간이 끝나면 당시의 쾌감보다 더 큰 허무감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그것들이 인간에게 지속적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에 대해 뭐라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건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걸을 길은 아닌 겁니다. 다른 이들은 오늘을 붙잡으라는 말을 우리 인생은 짧다. 그 짧디 짧은 인생의 한 부분이 바로 오늘이니 정말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이니 소중하게 활용하고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사실 짧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 내일은 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소중한 시간인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되겠지요. 다만 호라티우스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고려해서 희망을 너무 무모하게 갖지는 말자고 조언한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말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능력의 한계를 잊지 말고 겸허하게 지내자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등장합니다. 인생의 목표, 꿈입니다. 소중한 내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언가, 그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오늘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허무한 것을 붙잡으려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하루하루는 허비될 겁니다. 반대로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무의미한 것을 쫓아 헤매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후회에 휩싸여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똑바로 인생의 배를 조정해 갈 수 있겠지요. 우리의 짧은 인생, 의미 없이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대상, 사람을 위해 오늘을, 지금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이루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면 겸허한 자세로 오늘 이 순간을, 그것을 준비하는 데 바쳐야겠지요. 그리고 멈춰서서 이 순간의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푸른 하늘, 아름다운 새소리 등을 절실하게 느끼고 만끽하며 그들의 존재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겸허한 자세로 지금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붙잡는 것입니다. 짧아서 더욱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완벽의 강박, 이제 허술해지세요. 완벽에 대한 강박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계획만 자꾸 세우거나 계획을 다듬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동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불완전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실행을 미루게 만듭니다. 완벽만을 생각하는 건 그만하고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도 그게 쉽지 않아 스스로를 자꾸 점검해 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우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완벽에만 매달리며 계획을 다듬기만 해서는 정작 그걸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요. 유쾌한 크리에이티브를 쓴 디자인 기업 IDEO의 창업자 데이비드 켈리와 톰 켈리는 말합니다. 허술해지라. 매끄럽게 다듬는 대신 신속하게 실험에 임하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한 도예 선생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A 집단에게는 최종 작품의 질에 맞춰 점수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B 집단에게는 최종 작품의 양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완성된 작품들 무게의 합이 20kg이 넘으면 A 학점을 주겠다는 식이었지요. 학기 내내 A그룹 학생들은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반면 B그룹 학생들은 수업 시간마다 도자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학기가 끝났고 최고의 작품은 모두 양에 치중한 B그룹 학생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실습으로 보낸 학생들의 작품이 질적으로도 더 좋았던 것입니다. 완벽은 좋은 것의 적이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의 말입니다. 완벽, 의미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를 오해하고 완벽의 덫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고는 경기장에 들어가기를 꺼립니다. 잘못된 완벽주의는 탁월해지려 애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건강한 노력이 아니며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기 쉽습니다.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기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관중석에만 머무르려 합니다. 계획만 자꾸 세우고 다듬는 건 이제 그만하고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완벽의 강박과 이별하고 만들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불완전에 대한 두려움과 헤어져야 합니다. 행군 뒤에 누웠던 철제 침대의 포근함. 행복이란 단어를 보면 항상 20여 년 전에 행군 뒤 누웠던 철제 침대가 떠오릅니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느꼈던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많은 분들이 했을 경험이기도 하지요. 1990년 가을의 어느 날 경상도 영천에 있는 제3사관학교에 후보생으로 입소했습니다. 첫날 밤 배정받은 숙소에는 2층 철제 침대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온 첫날 밤이라 더 그랬는지 그 침대는 차갑고 딱딱하게만 느껴졌고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입소하고 석 달쯤 지난 1991년 1월 중순 실습 소대장으로 전방에 가기 전 마지막 훈련으로 동기생들과 4박 5일에 200km 행군을 떠났습니다. 영하 15도의 날씨에 쌓여있는 눈 속에서 며칠 동안 야영을 하고 행군 마지막 날 저녁 12시가 다 되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뜨거운 물로 짧은 샤워를 하고 동기들과 서둘러 철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순간의 포근하고 따뜻하고 편안했던 느낌,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최고급 호텔에서 묵어보기도 했지만 20여 년 전에
행군 뒤 누웠던 철제 침대만큼 제게 행복감을 주었던 침대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분명 입소 첫날과 똑같은 철제 침대인데 3인용 작은 텐트를 치고 강추위를 견디며 나흘을 산에서 지내다 며칠 만에 다시 만난 그 침대는 그야말로 최고의 침대로 변해 있었지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그 느낌을 의식적으로 잊지 않으려 노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고 있지요.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나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작은 일에도 너무나 기뻐하며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의 경우도 많지요. 시장이 최고의 반찬이듯이 어떤 반찬이냐 보다는 내가 더 중요합니다. 10가지 고민거리 중 9가지가 해결됐건만 남은 하나 때문에 끙끙대는 사람이 있다. 반면 해결된 문제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 하나의 성공에 만족하며 밝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예전에 한 외신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소한 기쁨 50가지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래된 바지에서 나온 10파운드 지폐, 토요일 아침에 눈을 떠 주말을 만끽하기, 초콜릿, 노부부가 다정히 손잡은 모습,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 듣기, 오래된 친구 만나기, 맑은 날 공원으로 소풍 가기, 오래된 사진 보기, 혼자 조용한 시간 보내기, 동네 산책, 아기의 웃음소리 듣기, 안 들어가던 청바지가 맞는 것, 가꾸운 쿠키와 빵 냄새, 고된 날 따뜻한 물에 하는 거품 목욕, 누군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 양보하는 것, 갓 잔디를 깎은 냄새,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얼마나 자주 이런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요?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때가 많습니다. 행복의 적, 비교와 익숙해짐. 행복의 적은 비교와 익숙해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불행하다 느끼곤 합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학생들에게 다음 두 곳 중 어느 곳에서 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1. 당신은 1년에 평균 5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평균 2만 5천 달러를 버는 세상. 2. 당신은 1년에 평균 10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평균 25만 달러를 버는 세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 번째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절대 소득이 적더라도 주변 사람들보다는 더 버는 쪽을 택한 겁니다. 자신의 절대 소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 소득에 더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동메달리스트가 은메달리스트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메달리스트는 아예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을 딴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지요. 행복의 또 다른 적은 익숙해짐입니다. 처음으로 소형차를 샀을 때, 처음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을 때 우리는 매우 커다란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물건에 익숙해지지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계속 행복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자극, 즉 더 많은 물건이나 더 좋은 물건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행복을 위한 지출을 원한다면 자동차 같은 물건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 같은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보다 물건에 훨씬 쉽게 익숙해지고 적응하니까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비교와 익숙해짐이라는 중요한 방해물들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